여러분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교실에서 선생님이 손에 들었던 가장 무서운 물건은 무엇이었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회초리나 몽둥이 같은 걸 떠올리실 겁니다. 지금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풍경이죠. 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학교에서 학생을 때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심지어 사랑의 매라는 미명 아래 정당한 교육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과연 그때는 어떤 기준으로 학생들을 때렸을까요? 무작정 때린 걸까요? 아니면 우리에겐 이해하기 힘든 그들만의 기준이라는 게 정말 존재했을까요? 자, 상상해 보세요. 교실 뒤편에 떡하니 세워져 있던 길고 시커먼 몽둥이, 혹은 선생님 책상 서랍 속에 늘 대기하고 있던 야구 배트. 그 존재만으로도 학생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던 그 시절. 우리는 오늘 이 불편하고도 흥미로운 과거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던 그 시절의 체벌. 과연 어떤 규칙과 기준 아래 자행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기준은 정말 합리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어른들의 편리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에 불과했을까요? 오늘 역사 한 스푼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섭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우리들 중 일부가 직접 겪었던 그 시절의 학교 체벌, 그 속에 숨겨진 기준이라는 이름의 미스터리를 파헤쳐 볼 겁니다. 지금은 사라진 과거의 유물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죠. 자,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 학교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리고 그 기억 속에 혹시 회초리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지는 않은가요? 옛날 학교 체벌의 기준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시대라는 거대한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체벌은 결코 진공 상태에서 발생한 게 아니거든요. 각 시대의 교육 철학, 사회 분위기, 심지어 정치적 상황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그 형태와 강도를 달리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말이죠. 가장 먼저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직후를 살펴보죠. 이때는 일본식 군대 문화와 권위주의가 학교에 깊숙이 뿌리내린 시기였습니다. 천황, 폐하, 만세를 외치고 국민의례를 강요받던 그 시절, 학교는 학생들을 국가의 통제 아래 두는 일종의 훈련소와 같았습니다. 규율과 복종이 최우선 가치였고, 체벌은 이를 강제하는 가장 손쉬운 수단이었죠. 이때의 체벌은 사실상 기준이라기보다는 교사의 절대적 권위에 기반한 강제력에 가까웠습니다. 말대꾸는 상상도 못했고, 조금이라도 불손한 태도를 보이면 가차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학교 복도를 걷다가도 선생님을 만나면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자세가 흐트러지면 바로 불호령이 떨어졌죠. 감히 왜 때리세요? 라고 묻는다는 건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이 통용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이후 1960년대부터 1980년대 한국이 급격한 산업화를 겪던 시기로 넘어오면 체벌은 또 다른 얼굴을 갖게 됩니다.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가 최우선 과제였던 시대, 학교는 근면하고 성실하며 국가에 충성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공장과도 같았습니다. 이때 체벌은 학생들의 학습 태만과 규율 위반을 바로잡는다는 명목 아래 더욱 노골적으로 사용되었죠. 일명 문제아를 걸러내고 모범생을 만들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교실 뒤편에 몽둥이가 늘 서 있었고, 선생님들은 수업 중에도 망설임 없이 매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맞아야 정신 차린다는 말은 거의 교사들의 신조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비로소 체벌의 기준이라는 것이 어렴풋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지각 3회는 손바닥 3대, 숙제 안 해오면 종아리 5대와 같이 나름의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 규칙은 학교나 선생님마다 천차만별이었고, 대부분은 구두로 전해지거나 교사 개개인의 재량에 따라 들쭉날쭉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체벌이 단순히 감정적인 폭력이 아니라 어떤 합의된 기준 아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전쟁의 규칙을 만들려는 시도와 같달까요? 하지만 그 규칙이 과연 지켜졌을까요? 그리고 그 규칙이 정말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1990년대 이후 민주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체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학생 인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체벌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죠. 이때부터 간접 체벌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 대신 운동장 돌기, 오리걸음, 팔굽혀펴기, 심지어 엎드려 뻗쳐 같은 벌치기 체벌의 주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신체적 고통과 수치심을 동반하는 또 다른 형태의 체벌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2010년 드디어 학교 체벌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논쟁과 갈등이 있었죠. 체벌 금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외쳤고,
체벌 유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체벌이 없으면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이 모든 논쟁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옛날 학교 체벌의 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더욱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 기준들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을까요? 아니면 폭력을 합리화하는 핑계였을까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 시절 학교에서 사용했던 체벌은 어떤 종류가 있었고, 어떤 도구로, 어떤 기준으로 행해졌을까요?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역사의 한 단면입니다. 가장 흔했던 것은 역시 신체의 직접 체벌이었습니다. 손바닥, 엉덩이, 종아리가 주요 타격 부위였죠. 손바닥을 펴라는 명령은 학생들에게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주로 회초리, 나무자, 심지어는 교사가 들고 있던 분필통이나 책으로도 때렸습니다. 중요한 건 이때 나름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손바닥은 5대 이상 때리지 않는다거나 엉덩이는 몽둥이로 때리되 옷 위로 때린다 같은 식의 불문율이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폭력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폭력을 교육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로 여겨졌습니다. 어떤 죄를 지으면 몇 대를 맞을까요? 지각 숙제 미수행 가장 흔한 체벌 사유였습니다. 보통 손바닥 25대, 종아리 327대 정도가 표준처럼 여겨졌습니다. 수업 태도 불량, 이때는 좀 더 강도가 세졌습니다. 손바닥 5대 이상 혹은 교실 뒤에 서서 손들고 있기 같은 벌이 병행되기도 했습니다. 시험 성적 부진, 이건 정말 황당한 기준인데요. 시험 점수에 따라 매를 맞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예를 들어 점수 10점당 1대 같은 식이었죠. 50점 맞으면 5대, 30점 맞으면 7대 이런 식이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에 체벌 스트레스까지 더해졌으니 당시 학생들의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교칙 위반 후 두발 단속, 복장 단속은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걸리면 몽둥이로 종아리를 심하게 맞거나 심지어는 머리를 강제로 깎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벌을 넘어선 인권 침해에 가까웠죠. 반항, 말대꾸, 이건 그야말로 선생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가장 심한 체벌을 받았습니다. 몽둥이로 엉덩이를 수십 대 맞는 것은 물론 온종일 교실 뒤에 서 있게 하거나 심지어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간접 체벌 혹은 정신적 체벌입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지만 신체적 고통이나 심한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이었죠. 엎드려 뻗쳐, 오리걸음, 토끼띠, 운동장에서 몇 바퀴를 돌게 하거나 교실 복도를 오리걸음으로 다니게 하는 벌은 체력 소모는 물론 주변 시선 때문에 엄청난 수치심을 유발했습니다. 손 들고 서 있기, 책상 위에 올라가기, 역시 육체적 고통과 함께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대표적인 체벌이었습니다. 원산폭격, 이 벌은 특히 위험했습니다. 뇌진탕이나 목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신체적 학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군기잡기라는 명목으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기준들이 당시 교육법이나 학교 규정에 명시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교사들 사이의 관행이나 학교장의 묵인 아래 이루어진 비공식적인 규칙이었죠. 그러니 교사 개인의 성향이나 그날의 기분에 따라 체벌의 강도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딱밤 한 대로 끝낼 일을 어떤 선생님은 몽둥이로 종아리를 부러뜨릴 듯이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사실상 폭력을 합리화하고 교사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잘못했으니 맞는다는 논리에 갇혀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정당화해야 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어른들의 폭력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란 과연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옛날 학교 체벌의 기준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아무리 정교하게 세워졌다고 한들 폭력은 폭력일 뿐입니다. 이제 그 폭력이 남긴 그림자, 즉 체벌의 부작용과 그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역시 정신적 트라우마였습니다.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을 넘어 학생들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언제 매를 맞을지 모르는 공포의 장소가 되었죠. 선생님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매를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학교를 도피하는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한 경우 우울증이나 대인 기피증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 시절의 기억 때문에 권위적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폭력에 무감각해지는 등 다양한 형태로 후유증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체벌은 학습 효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를 피하기 위해 억지로 공부하는 것은 단기적인 성적 향상을 가져올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학습 흥미나 창의력 발달에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율적인 사고보다는 주입식 암기에 익숙해졌고 실패를 두려워하며 새로운 도전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정답만 말해야 한다는 강박은 다양성을 억압하고 획일적인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매를 맞지 않기 위해 교과서 내용만 외우는 학생이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나요? 더욱이 체벌은 폭력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매를 맞고 자란 학생들은 자신도 모르게 폭력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맞은 학생이 집에서 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나중에 어른이 되어 자녀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훈육하려 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도 맞고 자랐으니 너도 맞아야 한다. 는 논리는 이렇게 대물림되는 폭력의 비극적인 순환골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체벌에 대한 저항도 존재했습니다. 초기에는 개별 학생들의 소극적인 저항, 예를 들어 매를 맞을 때 덜 아프게 맞기 위해 몸을 비틀거나 거짓으로 뉘우치는 척하는 등의 행동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학생들의 저항은 더욱 조직적이고 공개적인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학생 인권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학생들은 체벌 금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거나 체벌을 가한 교사를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는 단순히 매 맞기 싫다는 투정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정당한 외침이었습니다. 이러한 저항의 목소리가 쌓이고 쌓여 결국 2010년 체벌 전면 금지라는 역사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교사들은 이런 부작용을 몰랐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교사들은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을 겁니다. 아이들을 잘 되게 하려는 마음에서 그랬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사랑이 학생들에게는 공포와 상처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날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체벌이 사라진 지금 우리는 과연 더 나은 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옛날 학교 체벌의 기준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파헤쳐 봤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권위주의부터 산업화 시대의 효율성 지상주의, 그리고 민주화 시대의 인권의식 성장까지 체벌은 우리 사회의 거울처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0년 학교 체벌은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체벌이 사라진 지금 학교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가장 먼저 학생들은 더 이상 매를 맞을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지시와 복종이 아닌 소통과 존중을 기반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며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는 분명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체벌 금지 이후 또 다른 형태의 문제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교권이 추락했다, 학생들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체벌이라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 사라지자 일부 학생들의 일탈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교사들의 고충도 커졌습니다. 체벌이 사라진 자리를 생활지도라는 이름의 새로운 고민들이 채우게 된 것이죠. 마치 오래된 건물을 허물었더니 그 자리에 새로운 건축물을 지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익숙한 방식이 사라진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것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결국 옛날 학교 체벌의 기준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규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교육 철학이자 사회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통제하려는 방식의 총체였습니다. 그 기준들은 때로는 학생들을 훈육하는 도구로, 때로는 어른들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방패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체벌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맞아야 정신 차린다는 식의 구시대적 사고방식이 잔존해 있기도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물리적인 체벌의 금지를 넘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고 폭력 없이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질 때 비로소 완성될 겁니다. 오늘 역사 한 스푼이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거의 체벌이 남긴 교훈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까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과거의 한 조각, 옛날 학교 체벌의 기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교실 뒤편의 몽둥이, 손바닥을 내밀던 공포,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시대의 아픔까지.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그 시절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체벌이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던 시절, 그 어떤 기준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사랑과 존중이 가득한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그 어떤 물리적, 정신적 폭력에도 노출되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생각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역사 한 스푼은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할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